김재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열린우리당의 최재천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최재천입니다. 장시간 수고 많으십니다. 좀 편안한 이야기 하겠습니다. 미국은 청문회를 하면 낙태나 그다음에 차별, 성차별하고 인종차별, 그다음에 종교의 자유를 둘러싼 논쟁, 이게 최고의 쟁점이 되는데, 대한민국은 청문회 제가 지금까지 거의 한 7, 8차례 들어옵니다만 국가보안법이 최고의 쟁점입니다. 이게 하여튼 양국 간의 큰 차이를 결정한다고 보는데, 제가 듣기에는 지금 국가보안법에 대한 후보자의 소신이 전혀 모순되지 않는데 다들 이상하게 틈새를 벌리려고 하고 그걸 잘못 오도하는 느낌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것도 잠깐 농담을 하자면 미국에서는 낙태가 최고의 쟁점인데, 미국의 이번 선정된 대법원장도 낙태에 대한 질문이 약 100여 건 정도 됐는데 끝내 답변 않고 넘어갔습니다. 한편으로는 지나치게 우리나라에서 강요하고 있다는 그런 느낌도 들 정도입니다. 전에 그 유명한 흑인 법관 있죠, 토머스인가. 거기도 무슨 논문 보면 70여 개 항목 정도를 낙태에 대한 소신을 묻는데 당시 공화당 의원들이 할의를 했는데 끝내 대답 않고 넘어가 버립니다.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지금 우리들이 국가보안법에 대해 수없이 질문을 퍼부어대고 국가보안법은 미세한 간극 차이라도 드러내는 것, 이것 어쩌면 예측 가능하다는 측면에서는 당연한 일이지만 또 한편으로는 곰곰이 생각하면 이런 염려가 되는 게 있습니다. 청문회가 장점이 있는데 저는 앞으로 이 청문회가 나중에 대법관을 꿈꾸는 사람들에게 자칫 재판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도 있다는 걸 곰곰이 고민하게 됩니다. 곤란한 일, 이를테면 법원 행정처 근무를 회피하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 다음에 형사재판하는 걸 회피하게 될 가능성이 높아요. 왜냐하면 우리나라 청문회 제도는 전적으로 국가보안법이라는 몇 건의 사건, 사형 판결이나 그런 특수한 사건만을 놓고 지금 평가를 해나가기 때문에 대단히 위험한 도리어 2년 법관을 낳게 되고 또 혹은 그런 것을 회피해버릴 위험성, 이런 염려들이 생길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저는 그런 염려를 갖고 있습니다. 물론 저 개인 소신은 국가보안법에 대한 전면적인 폐지입니다. 그렇지만 국가보안법의 정신이 형법상 내란죄에 살아있는 것, 국헌을 몰랑케 하거나 폭동하거나 이런 사람들은 당연히 처벌해야죠. 저는 그 점에서 지금 후보자 의견이, 후보자의 방식이 여러 가지가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걸 국가보안법에 그대로 두는 방법도 있고 또 다른 특별법을 만드는 방법도 있고 형법 정신에 따라서 그걸로 처벌할 수도 있다. 이 입장이 전혀 다른 게 아닌데 그걸 자꾸 오도한 나머지 그 세 가지가 차이 있는 것처럼 지금 몰고 가고 있고, 그런 점에서 사실 연하 별 차이도 없는 겁니다. 7조는 거의 폐지를 바라는 입장이고 3, 4, 5조는 남기자는 입장인데 구태여 차이 없는 걸 차이 있도록 보여주는 것, 이것 또한 위험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여튼 거기까지만 제가 말씀드리고요. 다시 보수와 진보 문제, 제가 맨 첫 번째 질문에 여쭙습니다만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아까 휴게 시간에도 잠깐 놀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여러분들과 법관들과 방담 나누면서 우리나라 언론이나 우리나라 분들은 보수와 진보 두 가지 개념밖에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같은 중도도 우파가 있고 좌파가 있고 보수도 극단이 있고 이를테면 극우가 있고 합리적인 보수가 있고 이렇듯이 여러 가지 형태가 있는데 보수 아니면 진보라는 식으로 이분해 버리니까 여기서 또 커다란 문제들이 생겨납니다. 미국 대법관을 꿈꾸는 사람들이 글이나 논문을 덜 쓴다는 말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게 나중에 평가의 약점이 돼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가능한 발언도 자제하고 대법관을 꿈꾸는 사람들이 글도 안 써버립니다. 우리도 이게 그렇게 될지도 몰라요. 어차피 나중에. 농담처럼 또 한 가지만 묻습니다. 이 글에 보면 본인께서 중도 저파라고 표현하신 게 있어요. 왜 그런 글을 쓰셨습니까? 어떤 의미로? 우리나라에 지금 지적하시는 것처럼 필요 이상의 좌우 이분법적인 대립이 있는 것이 안타까웠습니다. 그래서 무엇이 국민을 위하고 국가 이익에 부합되는가 하는 중심으로 우리가 사고를 하고 정책을 펴나가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했고요. 저는 우도 같이 있고 좌도 같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그 경우에 극우나 극좌는 아닙니다. 저는 극우는 그야말로 기존의 이득에 연연하는 추한 자세라고 보고요. 극좌는 이상에 치우쳐가지고 현실을 모르는 아주 답답한 그런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중도 좌파라고 하는 것은 그러한 이념을 떠나서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이 중간적인 입장에서 물론 어느 부분에 대해서는 좌측, 우측으로 평가될 수 있는 그런 생각과 판단이 있겠죠.
그렇게 하면서 굳이 중도 우냐 좌냐를 따진다 한다면은 그것도 그 상태에서도 우쪽이다 좌쪽이다 이야기하기가 싫다. 차라리 중도 호냐 중도 저냐 저는 낮은 쪽에 속하고 싶다. 그런 취지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중도 저파라는 이야기는 제가 조금 장난스럽게 한번 만들어낸 용어인데요. 제가 좋아하는 성경 구절 중에서 즐거워하는 자들로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로 함께 울라. 높은 뜻에 뜻을 두지 말고 낮은 곳에 처하라 하는 그 성경 구절이 제 마음에 왔기 때문에 제가 거기에다가 저라는 표현을 집어넣은 겁니다. 저는 그런 자세가 일관되게 지켜지기를 희망을 합니다. 네.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리고 또 청문회와 관련해서 제가 한 말씀만 더 드리겠습니다. 사실 저희들이 늘 이런 주문을 합니다. 코드 인사라고 비판을 하게 되면 법관의 개인적인 가치관이나 정책적인 선호가 판결에 영향을 미쳐서는 안 된다고 강조하면서도 또 한편으로는 끊임없이 우리가 그걸 찾아내려고 그럽니다. 그건 도리어 우리 스스로가 모순에 빠지는 거죠. 사실 개인의 가치관이나 정책적인 선호가 판결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면 우리가 그걸 굳이 탐색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걸 끊임없이 탐색하는 건 결국은 그 사람의 세계관이나 인생관이 판결을 미친다는 어느 정도의 관련성을 인정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청문회 제도가 존재하는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제가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런 식으로 저희들이 조그맣고 구체적인 사건에만 집착하다 보니까 지금까지 해온 판결에서 놓치는 부분이 많이 있을 겁니다. 지나치게 겉으로 드러난 판결의 개별성, 고치성 이런 것들은 탐색하지 못하고 그 판결을 가지고 있는 혹은 국가보안법이 가지고 있는 결론만을 가지고 지금 우리가 청문회를 하다 보니까 놓치는 경우들이 있을 텐데 본인 입장에서 국가보안법이라 하더라도 법 해석의 테두리 내에서 나름대로 최선을 다했고 합리적인 결론을 도출했다. 이런 판결이 있으면 한번 좀 소개를 해 주시죠. 예. 저는 스스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국가보안법이 악용의 소지가 있고 또 어디까지나 그 합헌성이 인정이 되고 그리고 대법원 판례가 형성되어 있는 이런 상황 하에서 조금은 부족한 자세인가 모르지만은 양형을 가지고 어떻게 그 간극을 해소할 수 있냐 하는 노력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가령 오늘 제기됐던 남한 사회주의 과학원 사건의 경우도 피고인이 7명이었습니다. 재판 단계에서 4명에 대해서 보석 결정으로 석방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신문에서 국가보안법에 대해서 이례적인 보석 결정을 했다고 평가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재판을 선고하는 데 있어서 6명을 집행유예로 석방하고 1명만 실형을 했습니다. 그 1명도 고등법원에서는 집행유예로 풀려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전혀 조사하시지 못한 제가 배석 판사 시절에 국가보안법 위반 사건을 주심 판사로 관여하면서 무죄 내지 선고유예로 선고유예를 했기 때문에 지금 국내 유수 대학에서 교수로 활동하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청문회를 통과하기 위해서 트릭을 쓴다 이런 각도에서 보시지 말고요. 나름대로는 국가보안법의 필요성과 국가보안법의 폐해를 말하자면 유무죄를 가지고도 고민을 했지만은 아울러서 양형을 가지고도 한없이 고뇌를 하면서 형사재판에 임했다 하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감사합니다.